K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오늘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경제의 혈액순환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 절벽 극복이 핵심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머니 부담이 될 생필품 물가, 그보다 더 높이 올라 있습니다. 소비를 할 만한 소득의 여유도 여전히 없는 상태, 제자리 걸음입니다. 소비 절벽을 막기 위한 정부의 특단, 먼저 소득 절벽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2016년 2월 3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내일 아침 경제신문을 미리 만날 수 있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에서도 알아볼 예정이고요. 어처구니 없는 자동차 보험료 이야기도 전해드립니다. 고가의 어린이 책가방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짚어보고요. 중국 주도의 AIIB 부총재로 한국인 산업은행 총재가 부총재로 선출됐습니다. 이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의 소비 활성화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쓰겠다, 이런 얘기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풀 수 있는 돈은 조기 집행을 하고 예년보다 더 많이 집행을 하고, 이런 게 골자입니다. 또 개별 소비세 같이 또 소비에 직접 연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도 주고요. 면세점이라든가 코리아 그랜드 세일 이런 부분도 다시 활성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예. 오늘 정부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재원과 수단을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선 재정 및 정책금융 등 정부가 풀 수 있는 돈을 조기 집행을 하게 됐는데요. 상반기 중에 21조 원 이상을 작년보다 더 늘려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지방 교육재정 이런 것들은 당초 계획보다 2조 원씩 늘려서 총 6조 원을 늘린 144조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국가계약 공사기 대금, 그러니까 국가가 발주한 공사대금도 19일 이내에 그 대금을 급하도록 돼 있는데 네. 1분기에 한시적으로 10일 내 조기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 시한은 14일에서 5일로 단축을 하고요.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집행은 15조 원, 무역금융도 10조 원 늘릴 계획입니다. 예. 근데 소비자들한테 가장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자동차 관련된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인데요. 네. 이게 작년 12월에 마감됐죠. 만료가 네. 됐거든요. 개별 소비세가 차값에 5%가 붙는데 작년 12월까지 3.5%로 인하를 했다가 1월 들어서 이거를 다시 원상복구를 했더니 네. 자동차 판매가 급감을 했었습니다. 네네. 2월부터 다시 이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고 1월에 산 분들한테도 소급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또 만약에 그랜저 같은 네. 차를 구입하거나 한다면 어느 정도 혜택이 되는 거죠? 차값의 1.5%가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네네. 그랜저 같은 경우는 약 5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가 인하가 될 예정이고요. 네. 기아차 K7 같은 게 55만 원에서 72만 원, 소나타는 42만 원에서 58만 원 이런 정도의 값이 인하가 됩니다. 네네. 차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싼 차일수록 더 인하폭이 큽니다. 네. 최근에 나왔던 제네시스 EQ900 최고가가 1억 원이 훨씬 넘는데 210만 원 정도 할인이 될 예정이고요. 예. BMW나 벤츠 이런 고가 수입차들은 300만 원, 400만 원씩도 인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1월에 차를 사셨던 분들은 이게 소급 적용해서 이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알아서 돌려줄 겁니다. 네. 자동차 회사가 이 차값에 붙여서 받은 다음에 정부에 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개별 고객한테 통보를 해서 다 돌려주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외에도 네. 이외에도 주시죠. 이제 사후 면세점이라든가 코리아 그랜드 세일, 또 중국 관광객 대상 마케팅 이런 것 등이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사람들의 지갑을 열겠다. 이게 최종 목적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갑이 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42만 원짜리 보험을 처리했는데 63만 원 보험료로 인상. 이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좀 시끄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금융감독원이 오늘 그 자동차 보험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요 숫자만 딱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예, 하지만 보험 처리 42만 원짜리 했다고 63만 원의 보험료를 올려버리면 일단은 말이 좀, 안 되죠. 예, 예. 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 보험사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게 잘못 부과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네. 나타났습니다. 네. 금감원이 최근 자동차 보험료의 과도 인상이라든가 이런 소액사고 보험 처리에도 과다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얼마나 많았나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네. 2014년에 132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245건으로 85%나 늘어났습니다. 예. 이렇게 늘어난 것은 늘어난 것인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원이 조금 잘 모르고 민원을 내신 경우도 좀 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 40만 원짜리 보험 처리를 했는데 60만 원까지 보험료가 인상된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이 보험 사고 건수가 누적되는 그런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보험 사고가 한 건이 나서 올해 보험료가 63만 원으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3년 내에 보험 건수를 누적을 해서 보험료를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요. 네. 작년 말고 그 전해 또 그 2년 전 해에 사고가 난 경우가 있다면 작년에 42만 원짜리 보험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60만 원까지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 예. 있다고 합니다. 누적된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죠. 보험 사고가 아예 없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누적이 됐을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법규 위반도. 네. 그렇습니다. 뭐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이런 것은 당연하고요.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신호 위반 이런 부분들은 법규 위반만으로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4년간 이렇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민원을 내시기 전에는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감원에서는 이렇게 민원 사례를 발표를 하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경미한 보험 사고라고 하면 보험 처리를 바로 하지 말고 콜센터 등에 전화를 해서 그동안 내가 보험 사고가 몇 건이 있었는지 그 누적 건수를 확인한 뒤에 보험 처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조언을 하고요.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안전운전, 준법 운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 제가 앞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30만 원짜리 가방이 있다라는 것도 좀 생소한데요. 이 어린이 책 가방이 30만 원인데 유해성 물질이 검출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제품, 더더군다나 어린이들이 쓰는 제품이라고 그러면 조금 맞습니다. 더 품질에 꼼꼼히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이 서울 YWCA가 어린이 책 가방에 대한 비교 정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스포츠나 아동복, 아웃도어 브랜드 등 21개 제품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조사를 했는데 네. 일부 제품에서 유해성 물질이 그것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조사가 됐습니다. 닥스키즈라는 제품하고 란도셀이라는 제품인데요. 네. 닥스키즈 제품은 은색으로 코팅된 인조 가죽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라는 그 유해성 물질이 네. 기준치의 3.1배를 초과해서 나타났고요. 란도셀이라는 작품은 그 비닐 부분에서 이 마찬가지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89배나 89배. 네. 네, 그랬다고 합니다. 또 가방끈 연결고리의 금속 리벳에서는 니켈이 기준치의 1.3배로 검출이 됐습니다. 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품질 표시를 원어로만 표시를 해서 네. 소비자들이 좀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한 것들도 있었고요. 이 어린이들이 쓰는 책가방이기 때문에 몸에 잘 맞는지 무게는 무겁지 않은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조사한 21개 제품 중에 제품 중량이 제일 가벼운 것은 496g이었지만 최대 1,535g, 1.5kg에 달하는 그런 가방도 있습니다. 네. 이런 제품들 사실 때 무게라든가 이런 거 꼼꼼히 좀 점검을 하셔서 하셔야 될 테고요. 네. 가방의 내용물을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해봤더니 르포크 스포티브 제품이 11리터로 가장 적게 나타났고 쉐르반이나 키플링 제품 같은 것은 17리터
예, 제품을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할 텐데요. 지금 이 신입생 계약을 앞두고 가방 선물하시는 분들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쟁 인행 이거 여기에서 한국의 입지가 있으려면 부총재 나와야 되지 않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이 부총재로 선출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AIIB의 투자위험관리 부총재 CRO로 선임이 됐습니다. 네. 13년 만에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그 외국 국제 금융기관의 그 부총재를 맡은 것은 네.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를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 이후에 13년 만에 쾌거라고 네.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AIB 부총재는 3년간의 임기로 중국 베이징 사무국에서 근무를 할 예정이고요. 홍기택 회장은 뭐 근무 조건 등을 따진 뒤에 산업은행 회장직을 내려놓고 중국 AIB로 이제 근무처를 옮기게 됩니다. 네. CRO라는 그 타이틀을 쥐게 됐는데요. 이게 네. 투자 위험 관리 최고 책임자인데 AIB가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그 재무 위험 등을 평가하는 그런 총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핵심 투자 결정을 하는 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고요. 요 투자위원회에 참여하는 4명 중에 1명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한국 기업이 인프라 참여를 하는데 조금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총재가 이제 5명 자리로 운영이 되는 게 부총재 자리고요. 네. AIIB에 12명의 이사가 또 구성이 됩니다. 한국은 이 12명의 이사 중에 한 자리를 영구 이사직으로 확보를 해서 네. 다른 나라들은 이제 교대로 이제 이사직을 할 예정인데 한국은 영구적으로 이사회의 멤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AIIB는 이제 1,000억 달러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고 올해만 최고 20억 달러가량을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AIIB 한국이 인프라 이 개발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경제 활력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조금 전 3시에 마감한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증시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수석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증권가, 유가의 흐름과 함께 출렁인다 이런 게 감지가 되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일 해외에서 유가가 한 5% 이상 급락하는 부정적인 여파가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5.93포인트 0.84% 하락해서 1890.67포인트를 기록해서 1900선을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3.92포인트 0.57% 하락해서 680.94포인트에 마감을 해서 상대적으로는 견조했지만 코스닥 역시 이 약세를 피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코스피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938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수급에 압박을 주었고요.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 3,700계약 이상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현선물 시장에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것이 수급상 부담으로 국내 주시장의 약세를 이끄는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세부 종목이나 업종별로는 흐름이 어떻습니까? 오늘 전방위적으로 대부분의 지수는 좀 부진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의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화학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일 발표했던 롯데케미칼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롯데케미칼이 한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화학 업종의 상승을 견인해서 오늘 부진한 날 화학 업종은 상대적으로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네. 그 외에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부진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은행 업종과 통신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은행 업종은 금리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 경제 부진에 따라서 주택의 대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오늘 은행주의 낙폭을 키워서 업종 자체가 3% 가까이 빠진 역할을 해줬고요. 네. 장이 부진할 때는 방어주 역할을 해준다는 통신업도 2.7%나 하락해서
방어주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본도 지금 나서서 마이너스 금리를 더 마이너스로 낮추겠다, 즉 마이너스 금리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역시 또 금융권도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증시 상황에서 개미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불리한 시장 상황에 대한 반발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오늘 좀 증시 관련 뉴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항상 장이 빠져서 손실이 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힘든 국면에 들어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역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1900선 지지력을 기대하는 과정에서 역시 깨지면서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양새였지만, 실제로는 이 외국인 투자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 우에 나서면서 전반적으로 수익률은 좀 좋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1, 2월 달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안전운전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있었던 바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전략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설날을 앞두고 정부도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설날을 전후해서 설날이 지나서 조금 증시 시장 상황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 최근에 나타나는 우리나라 증시의 조정은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력만으로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날을 맞아서 분위기 좋게 마감을 하면 좋겠지만 대외 여건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설날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운전 먼저 하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가 환율 녹록지 않은 환경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 내드리는데요.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이렇게 음악을 깔아봤습니다. 자,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경제 상식도 풍부해지는 시간입니다. 초등학생이 만약에 경제를 배운다면 과목이 뭘까요? 탐구생활 아닐까요? 초등학생이 된 마음처럼 퀴즈 풀어주십시오. 정답 맞히어주신 분들께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드리고요.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내드립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것이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 또 사회에 불안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각국 항공사엔 이것이 창궐하고 있는 남미 지역의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고요. 8월에 예정된 브라질 올림픽에 흥행에 실패할 경우 중남미 경제는 물론 브라질을 대상으로 또 기업 활동을 했던 우리나라 또 아주 영향을 많이 안 좋게 받을 것 같은 걱정이 있습니다. 플라비바 바이러스과의 플라비바 바이러스 속에 속하는 바이러스 어렵죠? 예, 바이러스라는 말은 벌써 정답 내드렸네요. 자, 이집트 모교에서 전염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도 하고 증상은 가벼운 댕기열과 같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가장 큰 힌트 지금 드립니다. 임산부가 감염되면 뇌와 머리 미발달 때문에 선천적으로 소두증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더 걱정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약과 백신도 없다고 하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 무엇일까요? 자, 바이러스라는 네 글자는 미리 알려드립니다. 땡땡 바이러스. 정답 보내주신 분께 선물 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언제나 상생을 생각하는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 정각 지났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올 1월의 경제 성적표 보면 올해에는 한국 경제의 겨울이 계속 끝나지 않고 이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출범 21일 만인 유일호 경제팀 3주 만에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1분기에만 총 144조 원을 투입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개소세 인하 등 기본적인 소비 진작 조치를 연장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얼어붙은 한국 경제의 봄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부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정부가 단기 부양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재정 조기 집행, 즉 정책 자금을 푸는 게 겨울 땔감을 미리 써버리는 조삼모사냐 아니면 경제를 좀 녹여줄 마중물이냐 상반된 기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지금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내수 부진 문제거든요. 네. 지금 작년에 쓴 조치들이 지금 이제 약발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고요. 이게 떨어지면은 소비 절벽이라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지금 기업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대책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뭐 지난번에 썼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살 때 세금을 깎아주겠다 뭐 이런 게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인데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걸 자주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에 살 거를 미리 이제 좀 미리 사자. 뭐 조금 이제 낡은 자동차 가진 사람들이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사는 건데 이게 오래 갈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쓸 거를 지금 땡겨 쓰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버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번 이 동안에 이제 구조 개혁이라든지 뭔가 다른 좀 더 근본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네요. 예. 지금 뭐 국제 금융 환경도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돈을 투입하는 게 당장의 해법이 될까 의구심도 있습니다. 정부가 144조를 투입하면 1, 4분기에는 성장률이 0.2%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1, 4분기에 뭐 성장률을 조금 높이는 거는 가능할 수 있죠. 이제 지난 4, 4분기에도 이제 그게 효과가 있었으니까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오래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소비가 부진한 거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가장 큰 거는 지금 인구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 구조요? 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년층 뭐 하고 이제 곧 노년층이 될 베이비붐 세대들인데요. 네. 이분들이 지금 소비를 급격하게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년을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은퇴 준비 자금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쌓고 있고.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소비를 많이 해주는 계층은 청년 장년층인데요. 네. 이쪽에는 지금 돈이 없고 일단 뭐 그렇죠. 돈이 뭐 별로 없는 데다가 뭐 위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또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노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아예 쓸 수도 없고 지금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역풍이 지금 불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래 가기는 굉장히 힘들다. 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은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이제 바꿔서 좀 노년에 대한 두려움을 좀 씌워준다든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교수님께서도 앞서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취해지는 부양책들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하는 경제학자도 있는데요. 이른바 한국판 양적 완화를 하자. 즉 노년층도 지금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채, 또 젊은 층도 부채나 소득 수준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돈을 풀고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어들면
구매도 하고 소비도 하고 또 투자도 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그렇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선진국들이 다 뭐 양적 완화다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돈을 풀어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게 큰 효과가 없고 지금 다시 뭐 더 이런 비정상적인 조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더 의존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인구 구조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산업 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굉장히 지금 경직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들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 뭐 애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벤처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큰 대기업으로 발전하면서 거기서 고용을 창출하고 굉장히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우리는 뭐 새로 만들어진 기업이 대기업이 되기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청년층들이 희망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뭐 노년 대비 저축들을 많이들 하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청년층한테는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남는 돈을 싸게 빌려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청년층들이 지금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가 정신이 불어넣어진다면 뭐 미국과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거기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뭐 그게 사실은 뭐 일본이나 유럽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좀 이렇게 약간 축소지향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돈을 막 아무리 풀어도 사실은 큰 효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지금 미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이 이제 시총 상위 최고 기업이 됐습니다. 핸드폰을 만드는 애플보다는 이런 콘텐츠를 생산하는 구글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산업 변화를 정부가 얘기하고는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취하고 있는 정책 자체는 제조나 혹은 전통적인 구조, 산업 구조에 대한 좀 도움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쉽게 말하면 주장하는 것과 실제 대책은 다른 부분들, 괴리를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뭐 인구 구조니 뭐 산업 구조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장기적인 사실은 이제 문제들인데 지금 당장 눈앞에는 지금 뭐 이 소비 진작이나 이런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이런 대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좀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좀 시야를 좀 더 길게 가져가면서 지금 뭐 미봉책을 당장 쓸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살려보자. 그래서 산업 구조도 유연화하고 좀 인구 구조 문제도 좀 해결해 보자. 이런 좀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대책들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무슨 뭐 법안들도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경제 활성화법 그다음에 노동개혁법 이런 것들 사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시장도 경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산업구조도 경직이 돼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이런 부분에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못 나아가고 있는 걸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유연한 경제를 만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잘 사는 뭐 상생의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지금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가자고 했을 때는 또 어떤 약육강식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비스 산업을 뭐 활성화하자라고 했을 때 또 이거 재벌 대기업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한다고 했을 때 약자들한테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부족한 부분이 뭔지 이거를 좀 허심탄회하게 이제 토론을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 나가면서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를 좀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뭐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기업 또 산업 구조의 변화 또 노동
시장의 어떤 유연성이랄까요? 패러다임 변화 이런 것들이 자체는 모두가 동일하지만 그 자체가 공평한 게임이 아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만 불리할 수 있다는 게 지금 걸림돌이 돼서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경제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정부도 뭐 추진하고 있는 법이 있지만 당장의 가계부채라는 뇌관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즉 지금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에는 가계부채에 대한 또 다른 해결법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은 가계부채 조금 정부에서 규제를 통해서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주택 임대 관련 법안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사실 과거의 관행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 계속 성장하는 이런 그 시기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인구도 커지고 모든 게 커지기 때문에 뭐 원금은 나중에 갚아라 해도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원금도 계속 처음부터 갚아라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금융 부문의 어떤 건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부채라는 거는 이제 미래 거를 갖다 쓰는 건데 미래에 이제 뭐 인구 이제 뭐가 준다든가 그래서 미래가 작아진다 그러면 갖다 쓸 수 있는 게 결국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부채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는 이런 방식은 결국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에 덜 의존하면서 어떤 이 내수를 살리는 거 이거는 결국은 이제 부채보다는 이제 소득을 통해서 이런 뭐랄까요 수요를 창출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거는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뭐 이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뭐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이 좀 더 클 수 있게 해주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뭐 부채는 건전성을 지금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 부채에 있어서 더더욱 뭐 해법은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예. 자 지금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은 금리 전쟁, 그러니까 뭐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데 돈을 풀어도 사람들은 그 돈을 꼭 쥐고 있을 것이다. 교수님 좀 다른 제가 그 칼럼을 봤는데요. 퇴장 현상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걸 봤거든요. 돈을 풀어도 그게 효과가 없을 정도로 지금 경제 또 투자 심리 같은 것들이 많이 위축돼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돈을 풀어도 이게 사실 이거를 투자했을 때 어디 수익이 나올 곳이 별로 없다. 지금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디플레이션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냥 현찰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금리나 뭐 이런 돈 푸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다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통화 쪽으로 완화를 시켜준다는 거는 이게 우리가 허리띠를 이렇게 좀 큰 걸로 바꿔주는 거 이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허리띠를 큰 걸로 바꿨다고 해서 살이 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살찐 사람한테 허리띠를 졸라매면 당장 효과가 있지만 이 마른 사람한테 허리띠를 큰 걸 준다고 해서 효과는 잘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돈을 이제 풀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는 단기적인 어떤 대책 이런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저희가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그랜드 세일에 대한 말 그대로 소비 증진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처음 이거를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 심리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어떤 그런 큰 그랜드 세일이나 이런 행사가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는 있죠. 예, 그리고 실제로 또 미국이나 선진국들에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네. 거고, 그래서 뭐 적자가 흑자로 변한다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뭐 근본적인 어떤 효과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좀 땡겨 쓰는 그런 뭐 사실 다른 날에 쓸 거를 갖다가 이날 땡겨 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심리 측면에서는 이제 유용한데 여기에 너무 많이 의존할 수는 없겠죠. 예. 뭐 오늘 시종일관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단기 대책에 대한 효용성보다는 근본적인 구조 또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저희가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하준경 교수였습니다. 길 위의 경제, 네 바퀴의 경제, 달리는 경제학. 네, 길 위의 경제학, 달리는 경제학,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 연결합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로 뵙겠습니다. 권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부가 내놓은 활성화 대책 중에 개별 소비세 인하도 있더라고요. 자동차 네. 내수 급감이 원인이라고 이렇게 딱 짚었는데 많이 떨어졌죠, 작년에? 작년에 개별 소비세 인하가 10월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네네. 그 10월, 11월, 12월 해서 승용차만 대략 한 9만 대 정도가 평소보다 판매가 증가를 했던 겁니다. 아, 오히려 증가를, 개별 소비세 인하의 효과를 봤군요. 네. 그렇죠. 그 증가를 하고 나서 올해 1월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네. 아니나 다를까 작년 12월에 17만 대가 팔렸는데 1월 달에 10만 대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수요가 뚝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가 상당히 컸구나라고 해서 이제 6개월을 더 연장을 하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내놨죠. 네. 그런데 이 개별 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 뭐냐면 네. 그래 당장은 내수 진작 효과가 이미 입증된 것처럼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이게 미래 수요를 앞당겨서 현재 수요를 대체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시장의 볼륨이 168만 대, 170만 대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1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연간. 네.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작년 4분기에 늘어났던 판매는 올해 1분기에 판매될 차가 미리 갔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 지금 딱 세일, 그렇죠. 즉 세금을 네. 깎아줄 테니 지금 빨리 사라. 이런 그렇죠. 효과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6개월 연장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 6개월을 연장해준 것은 쉽게 말하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살 사람들이 상반기로 몰려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또 6월달 가서 세금이나 효과가 종료가 되고 7월 1일에 또 뚜껑을 열어보면 마찬가지로 판매가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과연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회의가 되는 거죠. 예. 당장에 이제 겨울 장작 미리 가져다 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그렇죠. 비판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수요를 이제 앞당기는 건데 승용차는 또 지난해 예상보다 조금 늘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사실은 이렇게 세금이 떨어졌다고 앞다퉈서 미리미리 구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미래 수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말이죠. 네. 대체 우리나라 세금이 자동차 분야에서 얼마나 많길래 5%에서 3.5%로 30%포인트를 내려줬는데 이렇게 수요가 몰려드느냐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세금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자동차 회사가 제품을 만들면 네. 거기에 제일 먼저 개별 소비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개별 소비세가 붙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교육세가 붙고요. 네. 그 합계 금액에 또 부가세가 붙고요. 네. 그 부가세가 붙은 다음에 소비자 판매가 되면 시등록세를 내야 되고 네. 시등록세를 내고 나면 또 교육세를 같이 내야 됩니다. 네. 또 뭐 지하철 공채 같은 것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체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면 세금 조금 내려줬다고 이렇게 수요가 막 달라질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100이랑 1600cc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별 소비세가 과거에 세금 명목이 뭐였냐면 특별 소비세였습니다. 특소세. 예. 네, 특소세는 사치품에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중대형 고급차는 모르겠지만 중소형 차를 사치품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한번 반문해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 중소형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니까 이참에 5%에서 3.5%로 내린 걸 반영구적으로 지속을 하면 이게 조금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 구조를 좀 바꾸는 방식이 돼야 장기적 대책이지 당장 이거 깎아주는 거는 뭐 언발의 오줌누기다 이렇게 된다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이게 네. 사실은 말이죠. 그 개별 소비세 인하해가지고 내수를 진작시키면 정부도 도움이 돼요. 네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대 팔아가지고 500만 원 세금이 들어올 게 2대 팔려가지고 한 대당 350만 원씩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단기간에 세수를 늘리는 방안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이후에 지금의 정책 수단이 끝난 그 이후에 누군가가 또 정치를 하게 될 때는 또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장기적인 그런 인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 이 개별 소비세 장기적으로 인하하거나 내지는 세금 구조를 좀 바꾸면 좋을 텐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특별 소비세, 즉 사치품이다 이런 인식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자동차 이런 관련 정책들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정부 당국은 또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사실은 자동차를 통해서 걷어들이는 우리나라 세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단순하게 뭐 자동차가 비싸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세금 비중이 상당히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기름을 쓰게 되죠. 그렇죠. 기름을 쓰게 되면 기름에도 유류세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로 떨어져도 국내 유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건 바로 세금 맞습니다. 때문에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세금 구조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쓸 돈이 필요한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줄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보면 고개가 좀 갸우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의 이 전체적인 재원에서 자동차가 관련하는 세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걸 건들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 부담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친환경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연료 효율이 높아지니까 기름 소비도 줄어들 텐데 네. 그럼 무작정 이게 늘리는 게만 대수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대안을 좀 찾을 때는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친환경 자동차랄까요? 미래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당장 사람들이 차를 구매하는 소비 심리 자체가 위축돼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이를테면은 뭐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아주 극소수로 시행을 하죠. 뭐 다자녀 할인이라던가 뭐 그렇죠. 특별한 할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제도를 그러니까 아예 세금 자체를 내리는 것은 세수 부족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역으로 좀 그런 다양한 장치들을 더 마련하면 어떻습니까? 뭐 처음 차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면제해 준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자동차를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네. 이게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과거의 자동차는 우리가 이동수단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재산적 가치에서 바라봤거든요. 네. 차가 그러니까 있느냐 지금,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동수단의 개념으로도 많이 활발히 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이동수단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재산 가치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의 관점에서 네. 이제 앞으로는 재산적인 관점으로의 가치를 점점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대형차의 세금 비중은 당연히 조금 높아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반면에 중소형차는 세금 비중이 낮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FTA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 세금을 절대 건들 수 없는 성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네. 오히려 그래가지고- 도움이 된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좀 장기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가 더 이상 어떤 재산에, 즉 세금을 아주 엄격하게 부과해야 될 가치라기보다는 어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물건 혹은 뭐 어떤 개인의 취향에 따른 어떤 그런 소비재로서 조금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요즘 가장 또 관심이 많은 가는 게 어느 지역에서는 900원대 경유가 등장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이 유류세 관련해서 또 자동차 관련 전문 기자이시니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부가 유류세 뭐 아까 말씀하신 이유로 60%나 되는 유류세를 못 내리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지금 압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유류세 내려라. 기름값 압력을 깎아라. 많이 받고 있죠. 왜냐하면 정부가 1년에 유류세로 걸어들이는 세금이 네. 대략 한 17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결코 만만치 않은 비중인데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유류세를 놔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친환경차가 많이 등장을 하고 네. 기름이 사용이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자체가 상당히 효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기름을 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연간 주행거리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늘어나는 자동차를 그냥 그대로 둬서 유지를 했던 건데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러면 그 세수는 어디서 보전할 것이냐. 그리고 친환경차 같은 경우 계속 늘어나고 전기차는 기름을 쓰지 않게 될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고민과 대책을 세워놓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근본적인 좀 방향을 좀 세원의 다양화랄까요? 네. 그런 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예, 유류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 변화도 요구.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이렇게 구조 변화가 많이 요구되는데요. 한 걸음도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자, 지금 권영주 기자님께서 그간 달리는 경제학에서 자동차와 관련돼 있는 아주 유용한 경제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YTN 라디오 인기 프로그램도 해주셨는데 사정상 저희는 오늘까지만 모시고 또 다음을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YTN 네. 라디오 운전하시면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한마디 작별 인사해 주시죠. 네, 저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언제나 또 이슈가 생기면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할 거고요. 그리고 YTN 라디오 김무성의 생생경제 앞으로 많은 청취 꼭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네, 김우성의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YTN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은 다들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지카 바이러스였습니다. 자, 지카입니다. 여긴 남산 자락입니다. 예, 정답과 함께 지금 계신 곳을 알려주신 분들도 있고요. 3301 뒷번호 쓰시는 분, 지카 바이러스 차분한 목소리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된통 감기가 걸려 있어서 억지로 차분해져 있습니다. 자, 정답자 발표해드려야죠. 5915님. 지카 바이러스 작년 메르스 사태로 큰 홍역 치렀던 걸 거울 삼아 전 국민 단결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카 바이러스 제로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159님. 내 딸이 40이 넘어 첫 임신했는데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온 가족이 걱정입니다. 빨리 백신이 나와야 할 텐데 백신도 빨리 나와야 할 것 같고요. 지나친 걱정이 더 임신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청결하게 안전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는 선물 보내주시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굿머니 굿라이프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